때리지 마세요. 선생님 제발요, 잘못했어요. 한밤중 7살 손주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 등을 쓸어주다가 봤습니다. 시퍼렇게 멍든 손바닥 자국을요. 민준아! 이거 누가 그랬어? 할머니 이 얘기하면 안 돼요. 엄마가 비밀이래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요. 어머니는 치매 초기에 얻는 걸 보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음 날 내 아들이 저를 차에 태워 데려간 곳은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철문이 닫히고 아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습니다. 70평생 자식 하나 믿고 살았는데 그 자식이 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신병원을 탈출하고 청소부로 위장해서 학원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손으로 증거를 잡았습니다. 추석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 저는 텔레비전에 그 영상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끝나고 며느리 입에서 나온 한마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주의 잠꼬대 한마디에서 시작된 이야기. 오늘은 69살 할머니가 손주의 잠꼬대 한마디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게 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손주가 때리지 마세요, 선생님 제발요 라고 울면서 잠꼬대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사연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충청도 시골에서 혼자 농사 지으며 살던 저는 그날따라 유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들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거든요. 며느리 소영이가 2주간 해외 출장을 가게 됐는데 7살 손주 민준이를 돌봐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엄마 미안한데 좀 올라와 줄 수 있어? 소영이 출장이라 민준이 봐줄 사람이 없어서. 미안하긴요. 손주 얼굴 보고 싶어서 제가 더 좋았습니다. 전화 끊자마자 짐을 싸서 서울행 버스에 올라탔어요. 서울 아파트에 도착하니까 며느리 소영이가 현관까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환하게 웃으면서 제 짐까지 받아주더라고요. 밥상에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소영이가 이렇게까지 잘해주니까 괜히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소영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이고, 어머니가 민준이 봐주시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그런데요, 밥 먹는 중에 이상한 걸 봤습니다. 민준이가 국을 흘렸는데 소영이 눈빛이 싸늘하게 변하더니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준아, 몇 번을 말해. 흘리지 말라고. 그 한마디에 민준이가 움찔하면서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7살짜리 애가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해요 하는데 그 모습이 영 마음에 걸렸어요. 엄마한테 혼나는 게 무서워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았거든요. 애들이 원래 엄마 앞에서는 좀 주눅 들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이가 출장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2주만 부탁드려요. 민준이 학원은 차가 와서 데려가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소영이가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걸 보면서 저는 손을 흔들었어요. 이제 2주 동안 손주랑 둘이서 지내는 겁니다. 얼마나 좋던지요. 민준이가 학교 갔다 오면 간식해주고 저녁에는 같이 텔레비전 보고 밤에는 제가 옛날 이야기 해주면서 재워줬습니다. 할머니, 또 해주세요. 호랑이 이야기요. 그래.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말이야. 민준이가 제품에 안겨서 깔깔대는 모습을 보니까 세상 부러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출장 간 지 나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자다가 이상한 소리에 눈이 떠졌어요. 민준이 방에서 뭔가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잠꼬대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살금살금 방문을 열고 들여다봤는데요.
민준이가 이불을 걷어차면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가득 맺혀 있었어요. 때리지 마세요. 선생님 제발이요. 잘못했어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7살짜리 애가 잠꼬대로 때리지 말라고 빌고 있었어요. 민준아, 민준아 일어나봐. 할머니야. 제가 흔들어 깨우니까 민준이가 화들짝 놀라면서 눈을 떴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더라고요. 할머니? 괜찮아. 꿈꾼 거야. 할머니 여기 있어. 민준이를 꼭 안아주면서 등을 쓸어줬습니다. 그러다가 손에 뭔가 만져졌어요. 아이 등에 울퉁불퉁한 게 느껴진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민준이 잠옷을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의심했어요. 아이 등에 시퍼런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손바닥 모양으로요. 허벅지에도 같은 모양의 멍이 여러 개 있었어요.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민준아, 이거 어디서 다쳤어? 민준이가 화들짝 놀라면서 잠옷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피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이렇게 돼? 이건 누가 때린 자국 같은데. 제가 다시 물으려고 하는데 민준이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 얘기하면 안 돼요. 엄마가 비밀이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비밀이라고요? 아이가 맞아서 멍이 든 걸 왜 비밀로 해야 하는 겁니까?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보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설마 소영이가 때린 건가? 아니면 학원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근데 잠꼬대로 선생님이라고 했으니까 학원인 것 같기도 하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 민호한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나 할 얘기가 있어. 엄마,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하는데. 무슨 일이야? 빨리 말해봐. 저는 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준이가 잠꼬대로 때리지 말라고 한 것, 몸에 멍이 있는 것, 비밀이라고 한 것까지요. 그런데 아들 반응이요. 엄마, 애들 원래 잘 다쳐. 축구하다가 그런 거 아니야? 축구하다가 등에 손바닥 모양 멍이 들어? 말이 돼? 엄마,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소영이가 잘 챙기고 있으니까 걱정 마.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전화기만 바라봤어요. 내 아들이 내 말을 안 믿는구나. 손주가 맡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는구나. 2주 후 소영이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소영이가 짐 풀자마자 바로 물었습니다. 소영아, 나 물어볼 게 있어. 네, 어머니. 뭔데요? 저는 민준이가 학교 간 틈을 타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민준이 몸에 멍이 있던데 그거 어디서 생긴 거야? 그 순간 소영이 얼굴이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딱 1초 정도였어요. 근데 금방 웃는 얼굴로 돌아오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민준이가 요즘 축구에 빠져서 맨날 넘어져요. 걱정 마세요. 근데 잠꼬대로 선생님한테 때리지 말라고 하더라. 학원에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제가 그 말을 하자마자 소영이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아까 그 따뜻하게 웃던 며느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요. 어머니, 소영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오래 시골에만 계셔서 요즘 애들 교육을 모르시나 봐요. 애들 잠꼬대를 다 믿으시면 안 돼요. 괜한 의심하지 마세요. 그 말투가 너무 차가워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더 캐묻기가 어려웠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몰래 민준이 방에 가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문을 살짝 열어두고 어둠 속에서 숨죽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까요? 민준이가 또 잠꼬대를 시작했습니다.
원장 선생님, 제발이요. 다음엔 100점 맞을게요. 때리지 마세요. 원장 선생님, 저는 그 말을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이건 축구하다 다친 게 아닙니다. 이건 무서운 만화 봐서 꾸는 꿈이 아니에요. 학원 원장이 우리 민준이를 때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소영이한테 말했습니다. 소영아, 나 민준이 학원에 가봐야겠어. 그랬더니 소영이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왜 자꾸 참견하세요? 학원 일은 제가 알아서 해요. 내가 참견이 아니라 걱정이 돼서 그래. 민준이가 자꾸 잠꼬대로. 어머니, 소영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밥이나 해주세요. 학원 일에 왜 끼어드세요? 이제 출장도 끝났으니까 시골 내려가셔도 돼요. 시골 내려가라고요. 손주 걱정하는 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며느리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우리 민준이를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요. 소영이가 출근한 틈을 타서 저는 민준이 가방을 뒤졌습니다. 알림장 맨 뒷장에 학원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더라고요. 최태웅 영재학원. 저는 그 이름을 또박또박 외웠습니다. 민준이를 학교에 보낸 뒤 혼자서 버스를 타고 학원을 찾아갔어요. 학원은 생각보다 번듯했습니다. 건물도 깨끗하고 간판도 번쩍번쩍했어요. 입구에 최태웅 영재학원 다시 명문대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큼지막하게 써 있더라고요. 저는 안내 데스크에 가서 말했습니다. 저 박민준 학생 할머니인데요. 원장 선생님 좀 뵐 수 있을까요? 직원이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원장실로 안내해 줬습니다. 문이 열리고 원장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내밀더라고요. 아, 박민준 학생 할머니시군요. 반갑습니다. 저는 원장 최태웅입니다. 목소리가 부드럽고 인상도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눈빛이 차가웠어요. 웃고 있는데도 눈은 안 웃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르신, 어쩐 일로 오셨어요? 민준이가 요즘 성적이 많이 올랐는데 혹시 상담받으러 오신 건가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원장 선생님, 우리 민준이 몸에 멍이 있던데요. 혹시 학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순간 원장 얼굴에서 웃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딱 1초 정도였어요. 금방 다시 웃는 얼굴로 돌아왔지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아이들이 서로 장난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저희 학원은 체벌 절대 금지입니다. 걱정 마세요. 근데 우리 민준이가 잠꼬대로 원장 선생님한테 때리지 말라고 하던데요. 제가 그 말을 하자 원장 눈빛이 확 변했습니다. 싸늘하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어르신, 원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요즘 교육 현장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아이들 잠꼬대를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요즘 애들 상상력이 얼마나 풍부한지 아세요? 그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문을 열었습니다. 바쁘시면 이만 가보세요. 민준이 잘 가르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쫓아내는 거였어요. 저는 더 따져보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까요. 학원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원장이 유리창 너머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소영이가 현관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학원에 가셨다면서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응, 민준이 일 때문에 원장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어머니가 학원에 찾아가서 소란 피우셨다고 원장님한테 전화 왔어요. 제가 회사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소영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아들 민호가 들어왔어요. 급하게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셨어? 소영이가 회사에서 전화 받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겁니다. 저는 억울해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가 소란을 피웠다고? 난 그냥 민준이 일 때문에 물어본 것뿐이야. 민준이 일이 뭔데요? 소영이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민준이 몸에 멍이 있고 잠꼬대로 원장 선생님이 때린다고 했어. 이게 정상이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소영이가 한숨을 쉬더니 민호한테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나 사실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소영이가 민호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못 들었어요. 근데 민호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뭐야, 뭐라고 한 거야? 제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민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하게 변해 있었어요. 엄마, 앉아봐. 민호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일단 앉았어요. 엄마, 소영이가 그러는데 요즘 엄마가 좀 이상하시대. 뭐가 이상해? 냉장고에 뭐 넣은 것도 기억 못 하시고 없는 걸 봤다고 하시고. 소영이가 치매 초기 증상이래.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치매라고? 엄마, 나도 믿고 싶지 않아. 근데 소영이가 2주 동안 지켜봤는데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래. 저는 소영이를 쳐다봤습니다. 소영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근데 그 눈빛이요.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검사라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 안 아파. 멀쩡해. 민준이가 맞는 걸 내가 똑똑히 봤다고. 엄마, 진정해. 민호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설마 우리 엄마가 진짜 치매겠어. 근데 요즘 어르신들이 초기에 발견하면 약으로 늦출 수 있대. 검사 한 번만 받아보자. 응? 민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그 눈물을 보고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검사만 받으면 되는 거지? 응, 검사만 받아보는 거야. 아무 이상 없으면 그걸로 끝이야. 저는 아들 말을 믿었습니다. 내 아들이 설마 나를 속이겠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가자. 좋은 병원 알아봤어. 저는 민호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서울 시내를 빠져나가더니 외곽으로 한참을 달렸어요. 1시간은 넘게 간 것 같습니다. 민호야, 병원이 왜 이렇게 멀어? 요즘 좋은 병원은 다 외곽에 있대. 공기도 좋고. 창밖을 보니까 산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곳이었어요. 그러다가 커다란 건물이 보였습니다. 높은 담장이 건물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차가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건물을 올려다보다가 간판을 봤어요. 청산 정신건강병원. 정신병원이었습니다. 민호야, 여기가 어디야? 왜 정신병원이야? 저는 급하게 차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이 안 열렸어요.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민호야, 문 열어. 엄마, 잠깐만. 여기서 검사 받는 거야. 며칠이면 나올 수 있어. 무슨 소리야? 난 정신병 아니야. 나 여기서 내려줘. 저는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때 차 밖에서 문이 열렸어요. 남자 간호사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희랑 같이 가시죠. 간호사들이 제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뿌리치려고 했지만 힘이 안 됐어요. 70평생 농사 지은 손이 힘이 없었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호가 차에서 내려서 저를 바라봤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이게 엄마한테 좋은 거야. 금방 나올 수 있어. 민호야, 나 여기 두고 가면 안 돼. 나 안 아파. 민호야. 간호사들이 저를 끌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계속 아들을 불렀어요. 근데 민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철문이 닫혔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 핏줄인 내 아들이 나를 정신병원에 버리고 갔습니다. 병원 6인실에 배정됐습니다. 침대가 6개 있는 방이었어요. 창문에는 철창이 달려 있었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감옥 같았어요. 저는 사흘 동안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했습니다. 천장만 보면서 같은 생각만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손주 걱정한 게 잘못이야? 내 아들이 왜 나한테 이러지? 그때 맞은편 침대에서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울긴 왜 울어? 밥은 먹어야 싸우든 말든 하지. 여기서 굶어 죽을 셈이야? 고개를 돌려보니까 백발의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이르는 넘어 보이는데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 할머니가 숟가락을 제 앞에 툭 밀어 놓았어요. 배고프면 생각도 안 나. 일단 먹어. 저는 멍하니 그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세요? 나 박금자. 여기 3년째 있어. 3년이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어쩌다가 3년이나. 금자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너랑 똑같아. 아들한테 끌려왔어. 재산 뺏으려고 치매 환자로 몰아서 그 뒤로 면회 한 번 안 왔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년이라니. 3년 동안 이 철창 안에 갇혀 있었다니. 난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손주가 맞는 걸 본 것뿐인데 며느리가 나를 여기 쳐넣은 거라고요. 금자 할머니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자식한테 미쳤다고 끌려온 거? 나도 그랬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절반은 그래. 진짜 아픈 사람보다 자식한테 버림받은 사람이 더 많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금자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줬어요. 울어. 실컷 울어. 근데 울고 나면 밥 먹어. 알았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금자 할머니가 건네준 숟가락으로요. 병원 생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창밖만 바라봤어요. 철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그렇게 멀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오늘도 학원에서 맞았을까? 그 아이는 할머니가 어디 갔는지 알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금자 할머니가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순자야, 맨날 창밖만 보면 뭐해? 여기서 나갈 생각을 해야지. 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요? 저는 금자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금자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여기서 정식으로 나가려면 가족이 퇴원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야 해. 내 며느리가 그럴 것 같아? 안 해주겠죠. 그래.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지. 금자 할머니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3년 동안 여기서 뭘 했겠어. 탈출 방법을 연구했지. 저는 놀라서 금자 할머니를 봤어요. 탈출이요? 쉿, 목소리 낮춰. 금자 할머니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새벽 4시에서 4시 반 사이 야간 경비가 교대해. 그때 뒤쪽 비상구 쪽이 5분 정도 비어. 그게 유일한 기회야. 근데 탈출하면 경찰에 신고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도망쳤다고 신고하면 병원 이미지가 안 좋아지거든. 그래서 대부분 조용히 넘어가. 가족한테만 연락하지. 저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언니는 왜 안 나갔어요? 방법을 알면서. 금자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가서 갈 데가 있어야지. 난 집도 통장도 다 아들한테 뺏겼어. 나갈 데가 없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3년 동안 탈출 방법을 알면서도 갈 곳이 없어서 못 나간 거였습니다. 근데 넌 달라. 금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너한텐 지킬 손주가 있잖아. 그 아이가 지금도 맞고 있을지 모르는데 여기서 가만히 있을 거야? 저는 금자 할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요. 나갈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가서 민준이를 지킬 거예요. 금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래야지. 탈출 전날 밤이었습니다. 금자 할머니가 몰래 제 침대로 왔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낡은 휴대폰 하나와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내 비상금이야. 예전에 보호사한테 뇌물 주려고 몰래 모은 건데 결국 못 썼어. 너 줄게.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언니 거잖아요. 받아. 나한텐 필요 없어. 근데 너한텐 필요해. 금자 할머니가 제 손에 억지로 쥐어줬어요. 저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 나 나가면 꼭 데리러 올게. 약속해요. 금자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금방 훔치더니 웃었어요. 그래, 약속이야. 꼭 데리러 와. 난 여기서 기다릴게. 새벽 4시. 저는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금자 할머니가 눈짓을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금자 할머니가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더니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으아, 살려줘. 귀신이야. 귀신이 나를 잡아간다. 간호사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박금자 씨, 진정하세요. 주사 준비해. 간호사들이 전부 금자 할머니한테 달려가는 사이 저는 슬리퍼 바람에 환자복 차림으로 복도를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발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비상구가 보였어요. 저는 문을 밀었습니다. 열렸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뛰었어요. 병원 뒷골목으로 빠져나와서 어두운 길을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얼마나 달렸는지 몰라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멀리서 24시간 편의점 불빛이 보였을 때 저는 그제야 멈춰 섰어요. 나왔다. 진짜로 나왔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새벽 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일주일 만에 보는 철창 없는 하늘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민준이를 구해야 했으니까요. 날이 밝자 저는 금자 할머니에게 받은 돈으로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근처 재래시장을 찾아가 헌 옷을 샀어요. 환자복 입고 돌아다니면 눈에 띄니까요. 낡은 점퍼에 고무신을 신으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혹시 아들이나 며느리가 찾을까봐 조심하면서 버스를 탔어요. 손주가 다니는 학원 근처로 향했습니다. 학원 앞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하원 시간을 기다렸어요. 오후 5시쯤 되니까 아이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민준이를 찾았어요. 그때 학원 문이 열리고 민준이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손주였어요. 근데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다가갔어요. 근데 갑자기 부르면 놀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민준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어디 갔었어요? 엄마가 할머니 아프다고 했어요. 병원 갔다고 했어요.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할머니 괜찮아. 이제 왔어. 저는 민준이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서 오래 있으면 안 됐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데리고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한테만 솔직하게 말해봐. 학원에서 누가 때려? 민준이가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원장이 왜 때리는데? 시험 못 보면 때려요. 상담실로 불러가서 때려요. 아무도 없는 데서요. 민준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할머니,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요. 엄마한테 말했는데 엄마가. 민준이가 말을 멈췄어요.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했어? 엄마가요.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 거래요. 다음엔 100점 맞으래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소영이가 알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맞는 걸 알면서 그냥 내버려 둔 거였어요. 아니, 오히려 맞아도 된다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를 정신병원에 보낸 거였습니다. 내가 진실을 알아챌까 봐요.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반드시 널 구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민준이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당장 데리고 갈 수는 없었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원장을 잡을 증거가요. 저는 학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증거를 잡아서 널 감옥에 보내줄 테니까. 민준이를 보내고 나서 저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쪽방촌에서 가장 싼 여인 숙방을 잡았어요. 하루에 10,000원짜리 방이었습니다. 곰팡내가 나고 벽지는 다 뜯어져 있었지만 누울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원장을 잡을 수 있을까? 경찰에 가면 될까? 아니야, 증거가 없으면 안 믿어. 게다가 내가 정신병원에서 도망친 환자라고 하면 며느리가 또 저를 미친 사람으로 몰게 뻔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원장이 아이들을 때리는 증거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학원 앞으로 갔습니다. 건물 주변을 서성거리면서 뭔가 방법이 없나 살폈어요. 그때 학원 유리문에 붙어있는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소 미화원 구함. 일당 5만원. 나이 무관. 저는 그 종이를 보고 무릎을 쳤어요. 이거다 싶었습니다. 청소부로 들어가면 학원 안을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원장이 아이들을 때리는 걸 직접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머리를 질끈 묶고 낡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시장에서 산 고무장갑까지 끼고 학원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저기요, 청소 일하러 왔는데요. 구인 광고 보고요. 사무실에 있던 여자 직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르신이세요? 청소일이 힘든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평생 농사 지은 사람이에요. 힘쓰는 일은 자신 있어요.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근데 별다른 말 없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청소 일을 안 하려고 해서요. 어르신, 내일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오늘부터도 돼요. 저는 그렇게 학원 청소부가 됐습니다.
청소 일을 시작하면서 저는 학원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어요. 복도를 쓸면서 CCTV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복도에 2개, 교실마다 하나씩, 원장실 앞에 하나. 근데 이상하게 상담실이라고 적힌 방 앞에는 CCTV가 없었어요. 저는 상담실 문 앞을 청소하면서 안을 엿봤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원장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시험 몇 점이야? 70점이요. 70점? 네가 월 얼마짜리 학원에 다니는지 알아? 퍽! 뭔가 맞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가 끙하고 신음을 냈어요. 다음엔 100점 맞아. 알았어? 네네. 저는 대걸레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당장 뛰어들어가서 원장 멱살을 잡고 싶었어요. 근데 참았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안 돼. 증거를 잡아야 해. 저는 이를 악물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점심시간에 복도에서 젊은 여자 선생님을 봤습니다. 보조교사인 것 같았어요. 상담실 앞에서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슬쩍 다가갔어요. 아가씨,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그 선생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해봐요. 내가 뭘 해줄 순 없어도 들어줄 순 있으니까. 그 선생님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라고요. 아줌마는 처음 보는 분인데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나도 손주가 있어서. 젊은 사람이 힘들어하면 그냥 못 지나치겠어. 저는 도시락을 꺼내서 반찬을 덜어줬어요. 이거 먹어. 밥은 먹어야지. 그 선생님이 결국 울먹이면서 털어놨습니다. 사실 여기서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원장님이 애들한테 하는 거 보면 눈 뜨고 못 봐주겠는데 생계 때문에 그만두지도 못하겠고. 저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원장이 애들한테 뭘 하는데? 그 선생님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때려요. 상담실에서요. 시험 못 보면 때리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근데 아무도 몰라요. 상담실에 CCTV가 없거든요. 제 추측이 맞았어요. 원장이 CCTV 없는 상담실에서 아이들을 때리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그 장면이 어디 녹화된 건 없어요? 녹화요? 그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상담실에 CCTV는 없는데. 근데 이상한 게 있긴 해요. 이상한 거? 원장님이 상담할 때 가끔 녹화를 해요. 학부모한테 아이 상담 영상 보여준다면서요. 근데 때리는 장면은 절대 안 보여주고 그 파일이 원장님 컴퓨터에 다 있을 거예요. 저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녹화 파일이 있다. 원장 컴퓨터에 증거가 있다. 그 컴퓨터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원장실은 항상 잠겨 있어요. 원장님 아니면 못 들어가요. 그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원장이 없을 때는 언제야? 출장 같은 거 안 가? 매주 금요일 저녁에 학원장 모임이 있어요. 그때 2-3시간 정도 자리를 비우시는데 금요일 저녁?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그 선생님과 친해졌어요. 이름이 임수정이었습니다. 29살이라고 했어요. 점심시간마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수정이는 교대를 나왔는데 임용시험에 떨어져서 이 학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도 언젠간 제대로 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일 보면서 일하는 게 너무 괴로워요. 그럼 신고하면 안 돼? 증거가 없잖아요. 제가
수정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수정 씨,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네. 사실 나 청소부가 아니야. 수정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네. 그럼 누구세요? 나는 이 학원에서 맞은 아이의 할머니야. 우리 손주가 여기서 원장한테 맞았어. 수정이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잡으려고 청소부로 들어온 거야. 원장 컴퓨터에 있는 그 녹화 파일, 내가 가져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 수정이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더니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어르신, 저도요. 저도 더는 못 참겠어요. 애들이 맞는 거 보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수정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도와드릴게요. 원장실 열쇠랑 컴퓨터 비밀번호 제가 알아요. 금요일 저녁이 됐습니다. 원장이 정장을 빼입고 나가는 걸 확인했어요. 나 학원장 모임 다녀온다. 9시쯤 올 거야. 원장이 나간 뒤 저는 원장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르신, 이 시간에 원장실 쪽에 왜 가세요? 뒤를 돌아보니까 사무장이 서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 저기. 복도에 아이들이 과자 흘린 거 치우러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대걸레를 들어 보였어요. 사무장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아, 네. 수고하세요. 사무장이 돌아섰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학원이 조용해진 뒤 수정이가 몰래 다가왔어요. 어르신, 이거요. 수정이가 열쇠 하나와 쪽지를 건넸습니다. 쪽지에는 컴퓨터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고마워, 수정씨. 어르신, 꼭 잡으세요. 그 나쁜 사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원장실 문을 열었어요.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휴대폰 불빛으로 안을 비췄어요. 책상 위에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를 켰어요. 화면이 밝아지면서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습니다. 수정이가 준 쪽지를 봤어요. TAWONG 1234.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틀리면 어떡하지? 그 생각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딸깍.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들어갔어요. 바탕화면에 폴더가 여러 개 있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2024년 상담, 2023년 상담, 학부모 자료. 그러다가 상담 영상이라고 적힌 폴더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안에 수백 개의 영상 파일이 있었어요.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거나 하나를 클릭해서 재생했어요. 화면에 상담실이 나왔습니다. 원장이 한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있었어요. 시험 몇 점이야? 80점이요. 80점? 네가 뭔데 80점을 맞아? 원장이 갑자기 손을 들어 올렸어요. 퍽! 아이 뺨을 때렸습니다. 이게 100점짜리 머리야? 돌대가리야. 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영상 속 아이가 울면서 죄송해요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영상을 클릭했어요. 이번에는 원장이 아이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있었어요. 왜 말을 안 들어? 왜? 또 다른 영상. 원장이 아이 등을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아이들한테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우리 민준이도 이렇게 맞았구나. 저는 검색창에 박민준을 입력했습니다. 민준이 이름이 들어간 파일이 10개가 넘게 나왔어요.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민준이가 나왔어요.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원장이 시험지를 민준이 앞에 던졌어요. 70점? 네가 여기 월 얼마 내고 다니는지 알아?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죄송하면 다야? 원장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퍽! 민준이 뺨을 때렸어요. 민준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누가 널 죽여? 이 바보 같은 놈아. 원장이 민준이를 조롱하면서 또 때렸어요. 민준이가 의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민준이를 원장이 발로 걷어찼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나쁜 놈. 주먹으로 무릎을 치면서 중얼거렸어요.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맞았어요. 7살짜리 아이가요.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맞으면서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저는 금자 할머니에게 받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영상 파일을 전송해야 했어요. 민준이 영상부터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 영상도 골라서 저장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끄고 재빨리 책상 밑으로 숨었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원장실 문 앞에서 멈췄어요. 누구 있어요? 경비원 목소리였어요.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린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손전등 불빛이 방 안을 비쳤습니다. 불빛이 책상 위를 훑었어요. 그리고 창문 쪽을 비쳤습니다. 저는 책상 밑에 웅크린 채 숨도 못 쉬었어요. 이상하네. 불 켜진 것 같았는데. 경비원이 중얼거렸어요. 불빛이 한 바퀴 더 돌았습니다. 제발 그냥 가주세요. 내가 잘못 봤나? 경비원이 문을 닫았어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밑에서 나와 다시 컴퓨터를 켰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빠르게 영상을 전송해야 했어요. 민준이 영상 10개, 다른 아이들 영상 20개, 전부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마지막 파일이 전송되는 걸 확인하고 컴퓨터를 껐어요. 원래대로 화면을 꺼놓고 의자도 제자리에 뒀습니다. 원장실을 나와서 문을 잠그고 복도를 걸어 뒷문으로 향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걸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긴장이 풀리니까 눈물이 쏟아졌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이 다 저장돼 있었어요. 민준이가 맞는 영상, 다른 아이들이 맞는 영상, 원장 얼굴이 선명하게 나온 영상, 증거를 잡았습니다. 저는 밤새 생각했어요. 경찰에 가야 할까? 근데 경찰에 가도 며느리가 또 저를 미친 사람으로 몰면 어떡하지? 병원에서 도망친 환자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을 거야.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며칠 후면 추석이에요. 아들 집에 온 가족이 모이겠죠. 소영이 친정 부모님도 오고 소영이 오빠 가족도 올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영상을 틀면 어떨까?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진실을 밝히면 소영이가 아무리 저를 미쳤다고 해도 못 막겠지. 저는 결심했습니다. 추석날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요. 추석까지 며칠을 여인숙에서 보냈어요. 영상 파일을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텔레비전에 어떻게 연결하는지 편의점 알바생한테 물어봤어요. 젊은 친구가 친절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어르신, 이 선 연결하면 돼요. 휴대폰이랑 텔레비전이랑요. 저는 연결선을 하나 샀습니다. 여인숙 텔레비전에 연결해서 연습도 해봤어요. 영상이 화면에 뜨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시장에서 깨끗한 옷을 샀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근데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휴대폰과 연결선을 가방에 넣었어요. 가슴속에 꼭 품었습니다. 오늘 다 끝낸다. 저는 여인숙을 나와 버스를 탔어요. 아들 아파트를 향해서요. 버스 창밖으로 서울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절이라 거리가 한산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오늘 꼭 널 구해줄게.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현관벨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소영이가 서 있었어요. 소영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령이라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병원에서?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추석인데 인사하러 왔지. 들어가도 되겠니? 소영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저는 그냥 밀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아들 민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영이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소영이 오빠와 올케, 그리고 조카들까지 모두가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어떻게 오신 거야? 병원에서 연락도 없었는데. 내 발로 걸어 나왔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섰어요. 오늘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소영이가 재빨리 민호 곁으로 갔습니다. 민호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였어요. 여보, 어머니 아직 치료 중인데 병원에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며느리 속닥거리지 말고. 소영이가 움찔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과 연결선을 꺼냈습니다. 민호야, 저 텔레비전에 이거 좀 연결해봐라. 뭔데요? 그냥 해. 다 볼 거야. 민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받았어요. 연결선을 텔레비전에 꽂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조작해서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 상담실이 나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아이. 그 앞에 서 있는 남자. 원장 최태웅이었어요. 시험 몇 점이야? 80점이요. 80점? 네가 뭔데 80점을 맞아? 퍽! 원장이 아이 뺨을 때렸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100점짜리 머리야? 돌대가리야. 원장이 아이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어요. 아이가 울면서 죄송해요 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영상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을 재생했어요. 이번에는 민준이가 나왔습니다. 민준이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원장이 시험지를 던졌습니다. 70점? 네가 여기 월 얼마 내고 다니는지 알아? 퍽! 원장이 민준이 뺨을 때렸어요. 살려주세요. 민준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달라고? 누가 널 죽여? 이 바보 같은 놈아. 원장이 민준이를 발로 걷어찼어요. 민준이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민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야 이게?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맞았어? 소영이 친정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저는 영상을 멈추고 소영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게 민준이가 다니는 학원 원장이야. 소영이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잠꼬대로 선생님한테 때리지 말라고 했을 때 내가 이상하다고 했어. 근데 이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저는 거실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날 미친 사람으로 몰아서 정신병원에 쳐넣었어.
소영이 오빠가 소영이를 쳐다봤습니다. 소영아, 이게 사실이야? 소영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소영이한테 다가갔어요. 소영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민준이가 학원에서 맞은 거 너 알았어? 소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해. 민호가 소리를 질렀어요. 소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알았어.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민호가 되물었어요. 알았다고? 민준이가 맞는 걸 알았다고? 소영이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원장한테서 연락받았어. 민준이가 말 안 들어서 훈육 차원에서 체벌이 있었다고. 근데 나는 그게 크게 잘못된 줄 몰랐어. 뭐? 아이가 맞는 게 잘못이 아니라고?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나도 그렇게 컸으니까. 소영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도 어릴 때 맞으면서 컸으니까. 그게 이상한 줄 몰랐단 말이야.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소영이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나를 그렇게 때렸어. 시험 못 보면 때리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그래서 민준이가 맞아도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소영이가 맞고 자랐다고요? 소영이 친정어머니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소영아,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소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친정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은 거야? 시험 못 보면 방에 가둬놓고 때렸잖아. 밥도 안 주고. 나는 그게 다 내 잘못인 줄 알았어. 공부 못한 내 잘못인 줄 알았단 말이야. 소영이 친정아버지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소영이 친정어머니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다 그렇게 키웠어. 그게 잘못인 줄 몰랐어. 몰랐다고? 내가 맞으면서 울 때 엄마는 뭐 했는데? 그냥 옆에서 보고만 있었잖아. 소영이가 울부짖었어요. 나는 내 아이한테만큼은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근데 민준이가 학원에서 맞는다고 했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났어.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 거다. 아빠가 나한테 맨날 했던 말이.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소영이가 왜 민준이가 맞는 걸 방치했는지, 왜 저를 정신병원에 보냈는지. 이 아이도 피해자였어요. 어린 시절에 맞으면서 자란 아이가 어른이 돼서도 그 상처를 안고 있었던 거예요. 소영이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를 향해 절을 하듯 엎드린 거예요. 어머니가 민준이 걱정해서 물어보셨을 때 저는 무서웠어요. 제가 나쁜 엄마인 게 들킬까 봐요. 그래서 어머니를 미친 사람으로 몰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소영이가 오열했습니다. 저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한참 동안 소영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미운 마음이 있었어요. 당연히 있었죠. 이 며느리가 저를 정신병원에 쳐넣었잖아요. 내 손주가 맞는 걸 알면서 방치했잖아요. 근데 소영이가 우는 모습을 보니까요. 어린 시절에 맞으면서 자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 아이도 불쌍했어요. 저는 천천히 소영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소영이 어깨를 잡아 일으켰어요. 일어나. 소영이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너도 맞고 자랐구나. 그래서 그게 잘못인 줄 몰랐구나. 저는 소영이 어깨를 잡은 채 말했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키운 부모 잘못이지. 소영이 친정아버지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근데 소영아. 저는 소영이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민준이한테까지 그러면 안 돼. 네가 받은 상처를 민준이한테 대물림하면 안 돼. 알겠어? 소영이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소영이를 안아줬어요. 소영이가 제 품에 안겨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소영이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줬어요. 이제라도 같이 민준이 지키자. 그리고 너도 마음이 아픈 거 치료받아야 해. 우리 같이 하자.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도 잘못했어요. 저는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소영이 말만 믿고 엄마를 정신병원에 보내다니. 저는 자격 없는 아들이에요. 민호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아들 머리를 바라봤어요. 화가 났죠. 내 아들이 나를 버렸으니까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민준이를 지키는 게 먼저였습니다. 이제라도 알면 됐어.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민호야, 당장 그 학원 원장 신고해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아동학대 신고하려고요. 네, 증거 영상 있습니다. 신고를 마친 민호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엄마, 경찰이 내일 출동한대요. 영상 증거가 있으니까 바로 체포할 거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생각났어요. 금자 언니도 구해줘야 해. 금자 언니요? 정신병원에서 만난 할머니야. 3년 동안 갇혀 있어. 아들한테 재산 뺏기고 버림받아서 나 탈출할 때 도와줬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변호사 선임해서 그 할머니도 꼭 빼드릴게요. 약속해요.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저는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금자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언니 약속 지킬게. 꼭 데리러 갈게. 경찰 신고 이틀 후였습니다.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어요. 강남 유명 영재학원 원장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에 원장 최태웅이 나왔어요. 수갑을 차고 형사들한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나는 훈육한 것뿐이야. 이건 부당해. 원장이 발버둥을 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해 아동 영상 증거 다 확보됐습니다. 가시죠. 원장이 경찰차에 실려가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잘됐다. 잘됐어.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저놈이 잡혔어요. 우리 민준이를 때린 저놈이요. 뉴스가 계속됐어요.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아동이 2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원 보조교사 임수정 씨가 결정적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정이가 증언을 했구나. 저는 마음속으로 수정이한테 고마움을 느꼈어요. 수정 씨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그날 오후 민호랑 같이 정신병원에 갔습니다. 병원 앞에 서니까 온몸이 떨렸어요. 며칠 전에 탈출한 곳이었거든요. 다시 들어가기가 무서웠습니다. 민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내가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원장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민호가 앞으로 나섰어요. 박금자 씨 퇴원시키러 왔습니다. 박금자 씨요? 그분은 보호자 동의 없이 퇴원이 안 됩니다. 보호자가 3년 동안 면회도 안 왔으면서요? 민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박금자 씨 아들이 재산 빼돌리려고 강제 입원시킨 거더라고요.
이거 불법 감금 아닙니까? 원장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저희가 알 바 아니고요. 보호자 동의서가 있으니까요.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고발 절차 밟을 겁니다. 그래도 퇴원 안 시켜주실 건가요? 민호가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탁 내려놨어요. 원장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잠시만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원장이 황급히 자리를 떴어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퇴원 수속 진행하겠습니다. 병동 철문이 열렸습니다. 금자 할머니가 나왔어요. 3년 만에 병원 문을 나서는 거였습니다. 금자 할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언니, 제가 부르자 금자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순자야, 네가 정말 왔구나. 약속했잖아요. 꼭 데리러 온다고. 금자 할머니가 저한테 달려왔어요.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금자 할머니가 제 품에서 엉엉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 이제 괜찮아요. 이제 나왔잖아요. 금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해가 이렇게 밝았었나? 3년 만에 보는 하늘이야. 저는 금자 할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같이 살아요, 언니. 며칠 후, 저는 아들 집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시골로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민준이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이제 막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한 아이였으니까요. 금자 할머니도 바로 옆 원룸에 방을 얻었어요. 저랑 같이 지내기로 한 거예요. 순자야, 나갈 데가 없는데 너희 근처에 있어도 돼? 당연하죠. 언니 없었으면 나도 못 나왔어요. 금자 할머니가 울먹였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날부터 저랑 금자 할머니는 매일 만났습니다. 아침에 같이 시장 가고, 낮에 같이 공원 산책하고, 저녁에 같이 밥 먹었어요. 3년 동안 혼자였던 금자 할머니가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소영이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상담소에 다녔습니다. 어린 시절 상처를 치료하는 거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어 했어요. 상담받고 오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상담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소영이가 어느 날 저한테 말했어요. 제가 어릴 때 받은 상처가 너무 깊대요. 그래서 제가 민준이한테 한 행동이 제 잘못만은 아니래요. 근데 그렇다고 민준이한테 한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네가 받은 상처는 내 잘못이 아니야. 근데 그걸 민준이한테 대물림하면 안 되는 거야. 네, 알아요. 이제 알아요. 소영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앞으로는 민준이한테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저는 소영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나도 도와줄게. 민준이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학원을 그만두고 미술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른을 무서워했어요. 선생님이 다가가기만 해도 움츠러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그림을 들고 저한테 왔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스케치북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고 있는 아이 그림이었어요. 이거 누구야? 할머니랑 나요.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저는 그 그림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도 민준이가 제일 좋아. 민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 원룸에 가족들이 모였어요. 민호 가족이랑 금자 할머니까지. 좁은 원룸이 꽉 찼습니다. 소영이가 직접 음식을 해왔어요.
어머니, 제가 해온 건데요. 맛있게 드세요. 어머, 이거 다 네가 한 거야? 네. 요리 배우고 있어요. 어머니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맛있네. 우리 며느리 솜씨가 늘었어. 소영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예전에는 본 적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제 무릎에 올라앉았어요. 할머니, 이제 안 무서워요. 뭐가? 학원이요. 새 선생님은 안 때려요. 그리고 그림 그리는 거 재밌어요. 저는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잘 됐네. 할머니가 항상 지켜줄게. 금자 할머니가 옆에서 웃었어요. 순자야, 너 참 대단해. 손주 하나 지키려고 정신병원까지 탈출하고 청소부까지 하고 언니 아니었으면 못했어요. 언니가 도와줘서 한 거예요. 에이, 나는 휴대폰이랑 돈만 줬지 뭐. 그게 얼마나 큰 건데요. 우리는 서로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민호가 맥주를 따르면서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제가 잘할게요. 다시는 엄마 말 안 듣는 일 없을게요. 그래, 알았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민호한테 서운한 마음이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풀어가면 되겠죠? 저녁을 다 먹고 나서 민준이가 졸려했어요. 소영이가 민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민준아,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가자.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우리 민준이도 잘 자. 가족들이 돌아가고 금자 할머니랑 둘이 남았어요. 언니, 오늘 좋았어요. 그러게, 이렇게 좋은 날이 올 줄 몰랐어. 금자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순자야, 나 3년 동안 저 하늘을 못 봤어. 근데 이제 매일 볼 수 있네. 저도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언니, 우리 앞으로도 같이 살아요. 그래, 같이 살자. 이제 남은 인생은 행복하게 살자. 저는 금자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사건이 있고 나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법원에 가는 날이었어요. 학원 원장 최태웅의 선고 공판이 있었거든요. 저는 금자 할머니랑 같이 법원에 갔습니다. 방청석에 앉았어요. 피해 아동 부모들도 많이 와 있었습니다.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재판장이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원장 최태웅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6개월 전이랑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야위고 수염도 덥수룩했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최태웅은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잘됐다. 눈물이 났어요. 옆에 있던 금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원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부당합니다. 저는 훈육을 한 것뿐입니다. 요즘 애들은 혼을 내야 정신 차린다고요. 재판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용히 하시오.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20명이 넘는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원장이 법정 경위한테 끌려나갔어요. 끝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당해. 이건 부당하다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놈은 끝까지 반성을 안 하는구나. 그래도 상관없어. 감옥에서 5년 동안 갇혀 있으면 되니까. 재판이 끝나고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취재진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피해 아동 보호자분들,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떨렸어요. 근데 할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박민준이 할머니 강순자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이 일은요,
손주의 잠꼬대 한마디에서 시작됐어요. 밤에 자다가 손주가 때리지 말라고 울면서 잠꼬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봤더니 학원에서 맞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이들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걸요. 아이들은 자기가 힘들어도 잘 말을 못해요. 어른들이 먼저 알아채줘야 해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부모가 지켜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어요. 제발 아이들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잠꼬대에도요.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들이 물러갔어요. 금자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순자야, 잘했어. 멋있었어. 에이, 뭐려. 저는 쑥스러워서 웃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 제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손주의 잠꼬대 한마디에서 시작된 사건. 70세 할머니가 직접 증거를 잡아 학원 원장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뉴스가 인터넷에 퍼졌어요.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할머니 대단하시다. 나도 우리의 말을 더 잘 들어야겠다. 저런 할머니가 있어서 그 아이는 행복하다. 저는 댓글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금자 할머니가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순자야, 너 유명해졌네. 에이, 무슨 유명해요. 진짜야. 댓글 봐봐. 다들 너 칭찬해. 저는 쑥스러워서 휴대폰을 덮었어요. 근데 마음 한구석이 뿌듯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뒤로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한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손주가 학원에서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아들한테 쫓겨났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도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데요. 저는 그 연락을 받으면서 생각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자식한테 버림받고 손주 걱정에 잠 못 드는 사람들이요. 금자 할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이 사람들 도와주면 안 될까요? 어떻게? 그냥 얘기 들어주는 거요. 우리가 뭘 해결해 줄 순 없어도 들어줄 순 있잖아요. 금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나도 3년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얼마나 외로웠는데 얘기 들어주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힘이 나거든. 그렇게 해서 저랑 금자 할머니는 할머니 상담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제 원룸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 들어주는 거였어요. 자식한테 재산 뺏긴 할머니, 요양원에 버려진 할아버지, 손주 양육권 문제로 싸우는 할머니, 다들 비슷한 사연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울고 같이 웃었습니다. 할머니,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얘기할 데가 없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면 저는 대답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서로 들어주면 되죠. 민준이가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대상이었어요. 그림 제목은 우리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시상식에 갔어요. 민준이가 단상에 올라가 상장을 받았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이유를 말해볼까요? 사회자가 물었어요. 민준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우리 할머니를 그렸어요. 할머니가 저를 지켜줬거든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아직도 무서웠을 거예요.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저는 객석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옆에 있던 민호랑 소영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민준이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나 상 받았어요. 그래, 잘했어. 우리 민준이 최고야.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민준이가 그림을 보여줬어요. 할머니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아이 그림이었습니다. 하늘에는 해가 떠 있고 꽃이 피어 있었어요.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상장보다 이 그림이 더 좋다.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밝아졌구나. 그게 제일 좋았습니다. 1년 후 추석이 됐습니다. 작년 추석에는 그 난리가 났었죠. 제가 영상을 틀고 소영이가 무릎 꿇고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었어요. 근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민호네 집 거실에 가족들이 모였어요. 저랑 금자 할머니, 민호 가족, 소영이 친정 가족까지. 분위기가 작년이랑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들 웃고 있었어요. 소영이가 직접 만든 음식을 상에 차렸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제가 다 준비했어요. 많이 드세요. 어머, 이거 다 네가 한 거야? 대단하네. 요리 학원 다닌 보람이 있죠? 소영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웃음이었습니다. 소영이 친정아버지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어른, 작년에 저희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난 일이에요. 이제 소영이도 달라졌고 민준이도 건강하고 그걸로 됐어요. 소영이 친정아버지가 고맙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민준이가 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금자 할머니가 옆에 앉았어요. 작년 추석엔 난리가 났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좋구나. 금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1년 만에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저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웃고 있는 민호, 밝아진 소영이, 건강하게 뛰어노는 민준이.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민준이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두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둘 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다들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도 건강하게 자라야지. 밤이 깊어서 가족들이 돌아갔어요. 저랑 금자 할머니는 제 원룸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을밤 공기가 서늘했어요. 원룸에 들어와서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이 몇 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금자 할머니가 옆에 섰어요. 순자야, 우리 잘 살아남았네. 그러게요, 언니.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저는 정신병원 철창 안에 있었어요. 자식한테 버림받고 미친 사람 취급받고 절망에 빠져 있었죠.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손주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이에요. 원장은 감옥에 갔고, 금자 언니는 자유를 찾았고, 소영이는 치료를 받고 있고, 민준이는 건강하게 웃고 있어요. 언니, 우리 앞으로도 잘 살아요. 그래, 앞으로도 잘 살자.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자. 금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앞으로도 쭉. 달빛이 베란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저랑 금자 할머니는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순자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을바람처럼 차갑게 밀려왔던 시련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국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더라고요. 손주를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정신병원을 탈출하고 청소부까지 하신 순자 할머니의 용기가 대단하지 않으셨나요?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게 있었는데요. 70세 할머니가 정신병원을 탈출하고 청소부로 위장해서 증거를 잡았다는 이야기. 드라마도 아니고 그게 진짜 가능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부모를 요양원이나 정신병원에 부당하게 입원시키는 사례가 해마다 수백 건씩 접수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적발되는 사건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오늘 사연과 비슷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사연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전달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나 극적 요소가 더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첫째,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잠꼬대든 혼잣말이든 아이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둘째,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이 다 나를 미쳤다고 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셋째, 가족이라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넷째, 상처는 대물림 됩니다. 내가 받은 아픔을 다음 세대에 전하지 않으려면 용기 내서 치료받고 끊어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자식 문제로 손주 걱정으로 며느리나 사위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순자처럼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면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힘들 때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 봄은 옵니다. 지금 힘드시더라도 여러분께도 반드시 따뜻한 날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순자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순자의 사연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